자, 이제 두 번째 좀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 사건의 재판장, 그 강규태라는 사람이 뭐 이거를 사실상 엉망진창 만들었죠. 공직선거법 270조인가 보면 선거사범위 재판 기간에 대한 그 강행 규정인가 뭐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1심은 기소된 지 6개월 안에, 음.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그리고 세 개 다 합치면은 1년 안에 다 끝나도록 공직선거법상에 그렇게 강행 규정이 있는데 네. 무려 그 재판 준비 기일만 6개월인가 했어요. 재판 준비 기일만, 제가 선거법 사건이에요. 재판 준비 기일만 6개월 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직 끌다가 자기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법원에서 펴내고. 제가 원래 그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원색적으로 비난하진 않는데 강규태 부장판사는 원색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딱 보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판결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그 재판의 설계예요. 이 재판은 어떤 증인을 불러서 무엇을 심리하겠다 이렇게 설계를 딱 해놓고 본 재판 쭉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재판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증인을 50명 부르겠다라고 하면은 6개월 안에 이걸 소화하기 위한 일정을 짜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재판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6개월 안에 끝낼 수 없는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게 6개월 안에 끝낼 생각이 없었던 그 거예요. 증인 그 채택 숫자만 보더라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50명을 하려고 음. 했으면은 그 특별기일 잡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제 사건에서 일주일에 3번 재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매일 재판해도 돼요. 예.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재판하게 돼 있어요. 또 예. 법에 공직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처리한다라고 돼 예. 있어요. 그럼 다른 재판 다 뒤로 미루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증인 한 3명씩을 쭉쭉쭉쭉 부르면 50명이 소화가 돼요. 6개월 안에. 그렇죠. 근데 막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했잖아요. 금요일에. 그 설계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설계를 했던 거예요. 할 그래서 마음이 그 없었던 거예요. 비겁한 강규태가 올 2월에 이제 사표 내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 자리를 그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장 자리를 누가 맡게 되는가? 한성진 판사라는 사람이 맡게 되는데 감독님 그 당시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야, 근데 또 그냥 저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고요. 또 철컥했는데 뭐냐면 야 보니까 이제 한성진 판사라는 사람이 국제인권법 소속이라는 거예요. 국제인권법 소속이다 해서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재판이란다. 저 기사를 보면요. 인권법 소속인 건 맞고 현재까지도 인권법 소속인데 네. 저걸 막 세게 활동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게요. 세게 활동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이분은 좀 괜찮을래나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성진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좀 알 텐데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이 좀 파악한 거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긴 한데 그 이후에 뭐 판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치적으로 치우친 판결을 했다라는 거는 흔적은 사실 발견되지는 않았고. 감독님 그 한성진 판사 그 프로필 나온 거 있으면 좀 띄워보세요. 예. 저기 말씀하세요. 서울 예. 출생이고 서울대 공법학과 나왔고 연수원 30기 이제 저보다 10년 선배인데 쭉 보면은 마지막에 이력이 좀 인상적인 게 21년부터 형사부, 24년 다시 또 형사부.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3, 4년 가까이를 계속 형사만 한 거예요. 그러네요. 완전 형사 사건의 아주 정통법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그래서 판결 그 통계 분석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판결 통계 분석한 거. 그거 지금 사이트에서 이제 지금 이 한성진 판사가 했던 판결들 쭉 보니까 이분은 이제 보통 이제 뭐 가정법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 사건 뭐 판결하고 근데 가사 사건 등록된 판결은 거의 없고 민사도 뭐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꽤 있지만 형사 사건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저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한 거죠? 네네네. 최근 몇 년 동안 한 게 형사 사건이 2,369건을 했는데 반면에 민사 사건은 614건뿐이 안 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부장판사로서 형사 재판을 거의 주되게 한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저 정도면은 그냥 아예 뭐 도인 수준에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법관 중에서도 형사 예.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척하면 척인 상태가 지금 완전히 이제 날이 완전히 서 있는 칼 같은 이제 그런 아.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령대도 이제 저런 경력에 한 50대. 음. 그러니까 한참 뭐 딱 보면 금방 알아채고 탁탁탁탁 음. 견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업무 능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르익은 상태인 것도 많고 음.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분도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음. 정치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음. 인권법 연구회에서 활동을 세게 했다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 판결이 뭐 왜 이랬어라는 논란이 되는 판결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양심에 따른 판결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 뭐 있잖아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혹시 그 한성진 판사가 저 재판 과정 중에 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무슨 뭐 어떤 멘트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게 그런 건 한성진 없어요. 판사로 바뀐 이후에는 정말 스무스하게 진행됐어요. 스무스하게. 논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유태 부장판사가 뭐 해놓은 거를 잘 이렇게 봉합을 하고 수습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잘 지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굉장히 원활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최근에 한동훈 대표께서 예.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양쪽 예. 정당 다 승복하자, 승복선언하자 뭐 이런 맞아요.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갖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건에 이 정도 수사가 되면은 정상적인 사법부에서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이상한 경우만 아니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면은 누구라도 이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의 그걸 다 최후 변론까지를 보면서 이 정도 방어 논리 갖고 이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도 더 가졌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건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로또 영장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판결문을 세세하게 안 써요. 그냥 발부, 기각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도장 빵 찍으면 끝나요. 몇 줄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면피용으로 쓰면 쓰고 아닌 말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의 그 논리도 뭐 야당 대표기 때문에 감시 견제받으니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대로 이제 본안 재판은 법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딱 판단을 무슨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게 법에 다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희 사법연수원에서도 그 기재례라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자체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로또 영장이란 말은 있지만 로또 판결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유창훈 부장판사 같은 사람한테 요행이 한번 걸려가지고 기각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본안으로 가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뭐 재량이란 이름으로 멋대로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신뢰, 한동훈 대표님이 말했던 신뢰도 거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증거 관계가 좀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우리 또 박상수 변호사가 그걸 좀 걱정을 하던데 뭐냐면은 김혜경 씨 있잖아요. 네. 이재명 씨 배우자. 김혜경 씨가 그 법카 관련해 갖고요. 1심에서 결심 공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선고일도 잡혔어요. 재개됐다. 근데 그 선고일 1심 선고일 하루 전에 갑자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변론 제기가 되고 그 솔직히 이제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는 거의 뭐 판사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변론 재개. 변론 재개라는 거는 근데 사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증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번이라 그러는 번호를 매기거든요. 네. 증거 순번이 잘못 매겨져 있으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변론 재개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거 내가 정말 유무죄에 대해서 심증이
제대로 안 선다.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심리를 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유는. 근데 김혜경 씨의 경우는 어떤 건지는 아직 사유는 안 나왔네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네. 그거는 심리를 조금 더 해보려는 의미인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2년간 진행을 했고 지금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딱 바뀌면 예전 기록을 다 봐요. 진행된 재판 기록을 쭉 다 보고서 내가 앞으로 남은 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6개월 만에 끝나야 될 사건을 2년씩이나 진행했는데 뭐가 미비점이 있어서 재개를 한다? 라는 건 사실 법원 망신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형식적인 무슨 뭐 행정적인 번호나 이런 것 때문에 재개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는 사실 그러고 나서 선고기일을 그렇게 오래 뒤로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실질적인 진행이 필요해서 재개한다? 라는 것이 되면은 그거는 재판부가 그동안 재판을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끊었으나 충실하게 못했다는 그런 뭐 반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변론 재개되고 뭐 이럴 만한 건이 아니다. 지금 그럴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믿어야죠 우리가. 네. 그 김혜경 씨 그 선고 하루 앞두고 갑자기 변론돼갖고 재판이 또 늘어지는 이건 정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270조 보면 선거사범이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 규정을 어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거는 이 공직선거법 270조를 어겼는데 그렇게 어긴 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참 웃긴 게 법에 보면은 기간 규정이 되게 많아요. 뭐 몇 개월까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이렇게 규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를 그 훈시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훈시 규정. 그래서 안 지켜도 되는 규정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기간에 쫓기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강행 규정이라고 제목까지 달았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꼭 지켜라라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못 박혀 있는 기일이었는데 그걸 또 어긴 거예요. 강규태 부장판사가 또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안에 네. 법률에 저 강행 규정하면 이건 훈시 규정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한 거죠. 근데 문제가 그랬을 경우에 또 법원에 대해서 그런 뭐 판사를 처벌한다 뭐 이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걸 근데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재가 없네? 그러니까 다시 또 그냥 강행 규정이라도 내가 어겨도 나한테 뭐 불이익 없으니까 이래버리니까 강규태 부장판사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는 징계도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근데 이제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예전에도 이거 징계 사안이다. 징계를 해야 된다. 법관이 법을 어기냐라고 했는데 아마 자기는 퇴직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구 변호사한테 마지막 거 요거 판결과 관련 질문하면은 우리 저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는 이제 징역형을 검찰이 구형하는데 한성진 판사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것이다. 네? 센 벌금이죠. 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센 겁니다. 굉장히 이거. 세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사실 저도 예측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솔직히 마음속으로 참담한 생각도 드는 게 법대로만 가고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만 아니면은 사실 이거는 집행유예 주기도 참 껄끄럽다 싶은 정도의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다 봤을 때 감경 요인이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딱 하나는 다행히 그래도 선거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써요. 그래가지고 선거에 결정적으로 그 뒤집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감경 요인으로 삼는데 그렇게 해서 뭐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그게 은전일 수 있는 사건인데 야당 대표고 기세등등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뭐 효과는 그게 그거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벌금으로 가면 벌금 1,000만 원 뭐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전 여사님 저랑 이제 로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제 분석으로도 그래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벌금보다는 집행유예 쪽을 더 많이 가능성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시인을 하기로 했어요. 반성을 하기를. 아니 했어요. 아까 저 허경영도 누구야 이병철 회장 양자 그것도 집행유예 징역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사유가 있어야 내리죠. 그렇죠. 그냥 내려갈 사유는 떨어졌다 하나뿐인데 이걸 가지고서 형량도 깎고 집행유예도 주고 그것 밑으로 더 내려가서 벌금까지 내려간다. 이거는 솔직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벌금 1,000만 원도 아니고 이거 저는 최소한 저 징역형 집행유예는 나와야 된다.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사실 그냥 이게 일반 그 정치적인 위세 기세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재명 아니고 그냥 눈 가리고서 판결하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아무리 봐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자,